지금이 가장 위험할 때인데 졸리시죠, 그죠? 졸리시는 거예요. 좀 죄송한 게 이제 어차피 어린이날을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부항을 해서 참 죄송합니다. 근데 일단은 평가가 계산 문제도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안 빼면 진도를 뺄 수는 있어요. 근데 계산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 전에 계산 문제 풀어드린 거 있죠. 그걸 가지고 근데 마지막 시간은 이제 요 타임 끝나고 한 타임 더 가는데 한 3, 40분 가는데 공시지가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 공시지가. 그래서 왜 저번에 동영상을 드시면 한 네 군데를 찍었어요. 우리가 지금 6, 7문제를 다 맞히시기는 어렵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죠? 그래서 3방식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냥 제가 해드리는 것만 가져가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익하는 법을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핵심적인 것만 찌를 거야. 찌르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이렇게 가면서 공시지가로 갈 거거든요. 근데 좀 전에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계산 문제 기억나시죠? 그래서 다시 갈게요. 사례가 올라가요? 대상이 올라가요? 대상 올라가서 그러면 그걸 다 곱하니까 239만 4천 원이 4번이 정답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문제는 시험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좀 가져가시고요. 밑에 보시면 수익환원법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필 왜 이 5월 5일 날 보강을 하는데 또 어려운 부분을 하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따라서 수익환원법. 그럼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저자분하고 저랑 이렇게 맞았는데 여기 안에 파란 색깔로 적혀있는 쪽으로 다 공부가 나와요. 지금 밑에 의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세요. 어디 쪽에 이제 파란 색깔 좀 쳐 있을까요? 553페이지 가시면 쳐 있죠? 찾으셨습니까? 요 환원율이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554페이지 가시면은 맨 밑에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다 별표를 3개 정도 쳐놓으세요. 그래서 제 프린트에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이 거의 수입 방식에서는 60, 70%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위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이드입니다. 사이드이기 때문에 그냥 개념만 잡으시지 완벽하게 갈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천천히. 자, 지금 넘기시면은 550페이지 가시면 수익환원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따라서 수익환원법. 찾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 파란 색깔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정의가 이제 중요한데, 일단 들어가 볼게요. 수입 방식에서 가액을 산정합니다. 가액. 그래서 이제 식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그 전통적 소득조건법이 수익 가액이라는 걸 산정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장래의 순수익이라는 게 있거든요. 순수익은 항상 장래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장래. 그래서 환원이율로 나눠요. 그럼 이따가 찾아드리는 게 일단 가액을 산정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건 수익하는 법이라는 건데 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자 따라서 수익을 가액으로 환원해달라. 그래서 수익 가액을 이제 환원해달라 수익하는 법인데 이 장래라는 걸 일단 찾습니다. 수익은 그냥요 장래에 생겨요. 과거 현재 생기는 게 아니죠, 그죠?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단어가 순수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매년 소득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환원한다라는 얘기를 쓰고요. 그 다음에 미래의 현금 흐름은 매년 달라요. 미래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따가 미래의 현금 흐름이라는 걸 찾아낼 겁니다.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요거는 할인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순수익 미래 현금을 환원 할인해서 자 임대료예요, 가액이에요. 가액이죠. 그럼 펜 들어보세요. 자 수익하는 법은 장래라는 글씨가 있나요? 동그라미 치시고 순수익이라는 글씨가 있죠. 미래연금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임대료입니까? 가액입니까? 가액이죠. 그럼 오른쪽에 적용 대상은 상업용 부동산에 적용되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이제 공장재단 강화권 건 들어가면 무조건 수익하는 법이에요. 기업가치평가, 수익성 자산이고 특징은 이제 우리가 우리 학원건물 같은 임대용이나 아니면 삼성 사업 같은 기업용 부동산, 수익성 부동산에 평가를 하고요. 우리가 항상 부동산 가치는 평가사는 그냥입니까? 장래 수익이 중요합니까? 그 부동산 현재 가치로 하니까 가장 논리적인 평가 기법이에요. 평가 기법이고 니은에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새 거 줄까요? 헌 거 줄까요? 하면 새 거 달라고 하겠죠. 근데 이거는 오래된 부동산이라도 수익이 많이 나오면 가액도 높게 평가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와 오래된 게 좀 우리가 분리되기가 좀 어렵죠. 자 밑에 보시면 소득접근법의 수입 방식의 분류라는 단어가 있죠. 다 보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것만 가세요. 거기 보시면 순영업소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야간 펜션이라는.
승용업 소득에. 자, 따라보세요. 전통적 소득조건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게 이제 얘가 전통적 소득조건입니다. 전통적 소득조건법이고, 그 다음에 자녀환원법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따가 직접 환원법으로서 자, 이제 이 순소득을 갖고 따지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세전현금 수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거 현관펜만 칠하세요. 현관펜만. 그래서 요거는, 자, 따라보세요. 저당 지분 환원법. 자, 따라보세요. 에르두법. 에르두는 이제 그 에르두는 사람이고요. 이따가 에르두는 세전현금 수지를 가지고 소득을 따져요. 그래서 저당 지분 환원법이다. 자, 이렇게만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맨 끝에 세후현금 수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일단 현관펜만. 세후현금 수지. 얘는 이제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다라는 걸로 세후를 갖고 따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소득을 이용한다라는 것만 체크만 하시고, 자,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전통적 소득조건법에 직접환원법이라는 밑에 산식이 하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수익가격은 아까 순수익이라는 자체가 환원율을 나눠요. 이때 순수익은 따라보세요. 순영업소득. 이거 무조건 순영업소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영업소득으로 산정하는 게 우리가 이 전통적 소득조건법의 직접환원법이다. 이렇게 가져가시고, 그래서 밑에 순수익이라는 것은 이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고요. 순소득은 저번 시간에 왜 유용순이라는 거 아시죠? 유효소득에서 영업경비 빼면 순소득이 되죠. 그 요건이라는 자체는 뭐 객관적이어야 되고, 통상 이용 가능한이어야 되고, 최고 최소한이 나타나야 되고, 순수익은 과거 현재 간이 장래에 또 수익을 예측하고 합리적 합법적이고, 순수익은 완전하게 확실하게 순수익이 나와줘야 된다는 건데 참고하시고요. 밑에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따라서 직접법. 대상에서 직접 구해요. 따라서 간접법. 간접법은 사례에서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면 따라서 자녀법. 자녀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거 이제 순수익 산정하는 겁니다. 네,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자녀법은 순수익을 구하는 거예요.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밑에 오른쪽 보시면 토지자녀, 건물자녀, 부동산자녀라는 단어가 있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복합부동산을 전제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합부동산이 전체가 복합부동산이에요. 얘가 1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걸 빼줘요. 건물은 순수익을 알고 있어요. 순수익을 6천만 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순수익이 6천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1억에서 6천 빼면 4천이 나오죠. 그럼 4천만 원은, 따라서 토지의 순수익. 그럼 토지의 순수익을 구하는 게, 따라서 토지 자녀법. 그럼 여러분들 똑똑하시니까 얘기해보세요. 건물 자녀법은 그냥입니까? 반대입니까? 반대죠. 전체에서 토지 빼면 건물 남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잘 따라오셨거든요.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어저께, 오른쪽 토지 자녀법이 있어요? 전체에서 건물 빼면 뭐가 남죠? 토지. 그럼 전체에서 토지 빼면요. 건물. 그 건물 자녀법이 되는 거죠. 부동산 자녀법은 두 가지를 합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좌측의 하단에 이거 하나만. 자녀법은 따보세요. 수익 배분의 원칙.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수익 배분의 원칙은 이제 토지 자녀법과 관련돼서 이론적 근거가 됩니다. 그렇게만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자, 오른쪽에 환원율에 파란 색깔이 좀 많이 쳐 있나요? 그래서 환원율도 가져가세요. 그래서 환원율은 얘와 얘를 바꿉니다. 그래서 얘가 일로 가고 그 다음에 이 수익가액이 내려가요. 그래서 이걸 바꿀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시고요. 자, 구성 요소로 가신다면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자본 회수율이라는 단어가 있죠. 요거 두 가지. 그래서 우리가 요게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자본 수익률하고 자본 회수율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갖고 따지는데요. 자, 이 자본 수익률이라는 자체는 나누니까 할인율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거는 감가상각률만큼 자본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자, 들어갈게요. 토지는 상각이 돼요? 토지는 상각이 안 돼요? 건물은 상각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갑니다. 토지는 상각이 된다, 감가상각이 안 된다. 안 되고, 건물은요? 되죠. 그러면 그 환원율이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수강생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용어 정리예요. 자, 따르세요. 자본 수익률. 자, 이게 뭐냐면, 자, 들어보세요. 내가 1억을 여기다가 투하했어요.
따라서 투하 자본. 그럼 여기 자본을 1억을 투자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투하해서 투하 자본이 들어갔어요. 자본. 그럼 1억에다가 그냥이 돼요. 수익률이 나와줘야 돼요. 나와야 되죠. 그럼 10%가 따라서 자본 수익률. 이게 수익률이에요. 근데 이자율도 되죠. 그러면 순수익이라는 자체가 1000만 원이 나오죠. 1000만 원이.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감정평가에서는 이 1억을 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1억이라는 수익가액은, 자, 1000만 원을 10%로 나눠도 되죠. 아따, 힘들다. 자, 얘가 6이에요. 얼마다? 그럼 얘가 3을 2로 곱하면 6이 되죠. 근데 얘가 안 하려고 그랬어, 이렇게. 그럼 3이 그대로고요. 6을 2로 나눠도 되는 거죠. 할 수 있다고 좀 해주세요. 될 수 있나요? 근데 이 10%가 따보세요. 할인율. 그래서 할인율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토지는 그냥입니까? 상각이 안 됩니까? 건물은요? 되죠. 그럼 각각 다르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들어보세요. 토지하고 예금하고 건물이 있다면, 자, 일단 1억씩 자본이 들어가긴 하죠. 그렇죠? 그럼 수익률이 생겨요. 10%씩. 그럼 이 10%를 따보세요. 자본 수익률. 똑같이 생겨요. 자본 수익이 생기는데, 중요한 거는 토지는 상각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건물은 상각이 돼요. 그죠? 그래서 2%만큼 건물은 감가상각이 됩니다. 없어져 버려요. 그럼 감가상각률만큼 고려하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토지 같은 경우나 예금 같은 거는 나중에 1억을 타면서 자본 회수, 안전하게 회수하죠. 그죠? 그래서 1000만 원씩 가져가요. 1000만 원씩 가져가는데, 얘는 2%가 날라가요. 아까 건물은 감가된다 그랬죠. 그죠? 그럼 우리가 1억이 아니라 9,800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그 마음이 안 아파요? 아파요. 저도 아파요. 그럼 2%만큼 그냥 해요. 더 달라고 하겠어요. 그럼 따라서 자본 회수율. 자본을 회수해 달라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래서 자본 회수율까지 건물은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면 10%를 원해요? 12%를 원해요? 그럼 1200만 원 정도 더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럼 제가 갈게요. 얘기해 보세요. 토지는 상각이 되나요? 상각이 안 되나요? 돼, 안 돼요? 그럼 회수율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자본 수익률만 따져보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근데 건물은 그냥입니까? 감가가 됩니까? 그럼 두 가지 다 고려하자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어디 하는지는 아시겠어요? 그래서 5553에 보시면 자본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있나? 그럼 1억을 투자했으면 거기에 대한 수익률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자의 수익률 얘기하고 자본 회수율은 어떻습니까? 따라서 감가상각률. 감가상각률 정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밑에 보시면 잔존 경제적 냉용수분의 1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무슨 말이냐? 10년이면은 10년분의 1은 따라서 10%. 그 10%씩 10년이면 자본 회수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20년분의 1은 따라서 5%. 그 5%씩 20년 하면 회수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거 이해 가셨어요? 넘겨봅니다. 넘겨보시면은, 자, 554페이지 가시면은, 환원율의 종류라는 단어가 있나?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럼 종합환원율이라는 식이 있죠. 그럼 따라서 토지는 토지끼리, 건물은 건물끼리, 이렇게 해서 가중평균하는 게 종합환원율이라는 단어죠. 그렇죠? 그럼 자, 오늘 프린트 보세요. 프린트 보시면, 자,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 프린트 보고 계시나요? 그래서 따라서 C조 12. 다시 one more time. C조 12. 그럼 5가지가 지금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 무슨 12? 그래서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 들어갑니다. 여기가 거의 60, 70% 나와요. 그래서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들어갈게요. 우리가 C조 12라고 암기하시죠. C조 12. 그러면 따르세요. 시장 추출법. 자, 시장 추출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건 뭐냐면,
내가 환원이율을 대상에서 못 구해요. 그러면은 사례에서 가지고 와요. 자, 거래 사례가 매매됐던 게 있어요. 자, 사례는요, 그냥입니까? 과거의 사례 가격을 알고 있습니까? 알죠. 얘기해봐요. 그럼 그냥요, 가격을 알아요. 그럼 환원율을 구했죠. 그 환원율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추출법. 프린트는 보고 계셔요? 그럼 대상에서 구해요? 매매 사례에서 구해요? 매매 사례에서 산정해서 갖고 오는 거죠. 거래 사례. 거래, 매매 사례에서부터 갖고 오는 거죠. 그 다음, 조성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조성법은 우리가 요소 구성법이에요. 요소 구성법. 그래서 자, 요게 이제 환원율을 어떻게 산정하냐면 거기 보시면 순수율 플러스 위험률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건 제가 이따가 그 교재를 잠깐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위험률을 더해요. 자, 그러면은 따라서 요구 수익률 기억나세요?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이라는 게 있었죠. 그 무위험률이라는 거는 그냥입니까? 이건 은행 이자입니까? 위험하지 않죠. 근데 부동산은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위험에 따라서 구성 요소, 여러 가지 구성 요소의 위험 요소가 있죠. 이걸 더해서 할증해 가는 거예요. 지금 조성법 보고 계셔요? 그럼 이건 순수율과 위험의 구성 요소를 갖고 따져서 우리가 요구 수익 산정과 같습니다. 우리 요구 수익률이라는 건 주관적이었잖아요. 그럼 객관적이다, 굉장히 주관적이다? 주관적이에요. 주관적 박스 주세요. 주관적. 그럼 얘는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재밌게 그냥이야. 여기 지읒 들어갔어요. 지읒 들어갔죠. 그럼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왜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개인마다 편차가 다 심해요. 여기 주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소 구성에 대한 위험 요소를 갖고 따져서 조성법이라고 얘기하죠. 투자 결합법이라는 게 있나요? 투자 결합법은 이 정도면 잘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죠? 이 정도. 그래서 감정평가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자, 밑에 투자 결합법이라는 물리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아까 제가 여러분들 토지는 상각이 돼요? 토지는 상각이 안 돼요? 건물은요? 되죠. 다르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달라요. 자, 간다. 토지는 그냥이다. 상각이 안 된다. 그럼 회수율을 고려 안 하잖아요. 근데 건물은 그냥이요. 고려해요. 그럼 환원율이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럼 각각 같다, 다르다. 다르고 그냥이야. 글씨도 달라. 글씨 다르죠. 분위기 안 좋아. 자, 그 다음에 분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물리적 투자결합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순수익이 발생하는 능력이 토지 건물이 서로 같아요? 달라요? 분리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금융 쪽은 뭐냐면 자금을 융통해요. 그래서 저당 투자자가 은행이에요. 지분 투자자가 자기가 투자한 금액입니다. 그럼 저당 투자자가 은행이라고 적으세요. 은행은 그냥입니까? 이자 수익을 먹습니까? 나는 내 지분 수익을 먹는 거죠. 그럼 같다, 다르다. 분리될 수가 있다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에루드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아까 앞쪽에서 왜 저당 지분하는 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당 지분하는 법. 자, 그래서 얘에다가 형광펜을 좀 칠해보세요. 에루드법이 이제 조금 그 감정평가의 전과 후를 완전히 바꿔냈거든요. 그래서 1959년 감정평가의 전과 후를 완전히 분리합니다. 옛날에는 한 해 소득으로 갖고 따져요. 근데 여러분들 소득이요. 매년 똑같아요? 달라질 수도 있어요. 매기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달라질 수 있고 얘네들은 우리가 가치 변화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고려하지 않는데 얘네들은 가치 변화를 고려해요. 얘는. 그래서 가치 상승을 고려합니다. 가치 상승, 하락을 고려하죠.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때 고려 안 하는 게 좋아요? 고려하는 게 나아요. 고려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가치와 저당의 지분과 저당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고려하지 않아요. 근데 얘네들은 돈을 빌려요. 그래서 1억이 있으면 저당도 고려하고 지분도 고려하죠. 저당 가치와 지분 가치를 더해서 구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저당을 8천만 원이라고 하고 지분을 2천만 원이라고 그래요. 자, 따라서 원금 상환분. 원금이 상환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원금이 상환돼요. 그럼 이건 없어지는 금액이 아니라 2천만 원 갚으면 나중에 내 지분으로 형성되죠. 그래서 따라서 지분 형성분.
그럼 얼마나 중요하신 분이시길래 지분 형성 놈이에요? 분이에요. 분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딴짓하는 거죠. 그러면 봐봐. 여러분 생각하실 때 가치는 안 변합니까? 변합니까? 저당을 고려하는 게 난 거죠. 그렇죠? 자, 한번 보세요. 갑돌이라는 애가 있는데 집에서 돈을 빌리지 말자가 가훈이에요. 돈을 빌린다, 안 빌린다? 무식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얘가 지분이 5억이 있는데 7억짜리를 사요. 그러면 저당에서 돈을 빌리는 게 에르두잖아요. 근데 얘는 빌린다, 안 빌린다? 안 빌려요. 그래서 5억으로 지금 2억이 모자르죠. 그럼 그냥야 허리띠를 졸라매요. 졸라매요. 7억 딱 갔더니 7억이야 9억으로 올라요. 하나 죽겠네. 그냥야 가치가 상승해. 그죠? 그럼 그냥야 또 졸라매. 그러니까 얘네들 무식한 애들이라는 거죠. 이해 갔나? 그럼 그냥야 가치가 변해. 저당을 고려하는 게 낫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얘는 한 해예요, 매 기간이에요. 가치 상승 고려했죠? 그 다음에 지분 형성분. 그 다음에 얘는 따라해보세요. 세전 현금 수지 들어보셨죠? 자, 이거는 뭐냐면 얘는 세전 현금 수지 갖고 따져요. 그래서 세전 현금 수지를 가지고 우리 소득을 갖고 환원합니다. 그럼 세전은 자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 부채 서비스액을 빼줘요, 원리금을. 그러면 저당이라는 걸 고려합니다. 고려하는데 아직 세금은 공제했어요, 공제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죠. 그럼 이때 세는 짭세를 얘기해요, 영업소득세를 얘기해요? 영업소득세 얘기하죠. 재산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소득세를 공제하기 전이라는 거죠. 그럼 세금을 그냥입니까? 고려는 안 했습니까? 고려 안 했죠. 요것만 이제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에루드 찾으셨습니까? 그럼 에루드는 감정평가에서 차입자 입장이에요. 대출자 입장이다, 차입자 입장이다. 차입자. 그 차입자가 지분 투자자입니다. 이 지분 투자자 입장으로 가요. 자, 그럼 가볼게요. 지금 에루드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저당 지분 환원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암기 기법이 이래요. 자, 아까 8천이 저당이었죠. 따라서 저당이 지분으로 환생하셨다. 그래서 저당 지분 환원법이라는데 저당 가치와 지분 가치를 이제 소득을 가지고 이제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저당 투자자 입장입니까? 지분 투자자 입장입니까? 차입자라고 돼 있죠. 한 해예요, 매 기간이에요. 지분 형성분 고려했죠. 가치 변화분 고려했죠. 세웁니까? 세전 현금 수지입니까? 저당을 고려했는데 세금을 불고려했다는 게 좀 단점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부채 감당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따라서 부채 감당법. 자, 이거는 이제 은행 입장이에요. 그럼 밑에 보시면은 차입자 입장이에요, 대출자 입장이에요. 그럼 저당 투자자라는 단어가 있죠. 저당 투자자 입장입니다. 저당 투자자 입장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 환원율이라는 자체가 그 식이 나옵니다. 환원율. 자, 그러면 따라서 저당 상수 를 곱하고요. 이제 은행이 이제 저당상 갖고 원리금 상환하니까 따라서 부채 감당법. 따라서 부채 감당률. 그래서 부채 감당률이라는 걸 써요. 감당률이라는 걸 쓰고 따라서 대부 비율. 대부 비율이 있죠. 자, 그럼 얘가 가로쳐서 나왔는데 자, 이걸 어떻게 해오냐. 자, 부채를 나중에 돈을 받으려면 그냥 이제 돈 받으러 가야 되죠. 그럼 저를 윽슥한 부대로 가요. 그 따라서 저부대. 무슨 부대? 저부대. 자, 저부대. 따라서 저부대. 저가 뭐죠? 부가? 대가? 대부비라는 거죠.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봐봐요. 요게 이 종류가 따라보세요. C조 12. 찾았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따라보세요. 조C 12. 이제 자다가 어떤 학원 가갖고 조씨 손 들어봐요. 근데 조씨가 12명 있어요. 따라서 12. 12가 12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죠?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조씨 12. 그래서 이 조씨 12의 5가지를 꼭 암기하셔야 돼요. 이해 갔나? 그런데 따라서 감가 수정하는 방법. 자, 따라서 내관 분심. 오늘 왜 저번 시간에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 있었죠? 해놨어요. 자, 따라서 내용연수법, 정률, 정액 상한기간이라는 게 있죠. 가짜경과법, 분해법, 시장추세법, 임대손실하는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시조 12가 우리 시험 문제는 그냥이에요. 오지선다예요.
그럼 얘네와 얘를 바꿔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C조12, 내관문시.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같아요? 산정 방법이 달라요. 다르다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죠? 여기 보시고. 자, 그럼 3번서부터 갑니다. 얘기해 보세요. 시장 추출법은 대상 부동산에서 구했어요? 거래 사례부터 구했어요? 거래 사례고. 조성법은 요소 구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따라서 요소 구성, 구성 요소. 여러 구성 요소의 위험 요소를 더해가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과 산정 방법이 유사하고,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고, 투자결합법은 항상 같다, 다르다. 분리될 수가 있다고 나와야 되죠. 그 동일하다가 나와야 돼요, 다르다가 나와야 돼요. 분리될 수 없다, 있다. 있자. 그냥 갈게요. 에루드는 어떤 투자자 입장이죠? 찾았나요? 야매 가기 전에 얘기할게요. 에루드는 감정평가사예요. 그러면 은행 입장입니까? 차입자 입장입니까? 지분 투자자 입장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부채감당법은 저당 투자자 입장이에요. 누구 투자자 입장? 그럼 부채감당법 나오면 지분 투자예요? 저당 투자예요? 저당 투자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야매는 새벽 2시에 만드는데, 따라서 LG전자. 여러분들 버스 타면은 삐 이렇게 누르는 부저라는 게 있죠. 따라서 부저. 그래서 LG에서 부저를 만들었어요. 따라서 LG. 따라서 부저. 아우, 초라해, 진짜. 자, 따라서 LG 부저. 그러면 에루드는 무슨 투자자? 지분 투자자. 부채감당법은 저당 투자자예요. 아시겠습니까? 어차피 집에 가면 LG 부저밖에 안 돼. 그럼 잠깐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따라오셨어요? 감정평가사 따라오셨어요? 지금 못 따라온지도 모르세요? 이거 공인중개사가 아니에요. 감정평가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도 계속 해봤자 안 들어와요. 아시겠죠? 다음에 LG 부적. 그러면 에루드는 누구 투자자? 지분 투자자. 부채감당법은 저당 투자자라는 거죠. 맞히기만 하면 돼요. 제 말이 틀려요? 맞춰서 그냥 맞히면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전문적인 거는 우리가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에루드는 한 해입니까? 매기간입니까? 지분 형성 가치 변화를 고려했죠. 부채감당법은 제가 어느 부대에서 가서 돈을 받아요. 저 부대죠. 저가 뭐죠? 부가 대가 대부율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3번을 맞히시면 돼요. 3번을 프린트 3번을 맞히는 능력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어렵기 때문에 좀 도와드릴게요. 정답은 4번이 정답이에요. 자, 1번에 따라서 매매 사례. 매매 사례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매매 사례는 시장에서 추출한 거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대상과 유사한 최근의 매매 사례부터 비율을 산정한다 그러면 무슨 추출법 찍고 시장 추출법. 그 다음에 요소 구성은 따라보세요. 구성 요소. 구성 요소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그 위험 요소 하나하나가 구성 요소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 그 책에 보시면은 그 위험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조정하거든요. 그러면 구성 요소를 분해해서 개별적 위험에 따라 위험 할증을 했다는 건 제가 팁을 드릴게요. 따라서 구성 요소, 요소 구성. 그게 요소 구성법이에요. 조성법 따진다는 거죠. 1번하고 2번이 바뀌었나요? 3번. 토지와 건물이 같아요? 서로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토지와 건물 소득 창출이 서로 같다, 다르다. 다르다고 하셔야 되죠. 하실 수 있겠어요? 자, 금융적은요, 조성법은 주관성이죠. 물리적 투자결합법의 이론적 결정을 시정하기 위해서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아까 LG 부저 아시죠? 그러면서 부저. 부채감당법은 누구 투자자 입장이에요? 저당 투자자 입장이죠. 부채 감당법을 가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인가요?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자, 계산 좀 제가 나중에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지금 이게 할 게 많아서.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거의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557페이지 가시면은, 자, 557페이지로 가시면은 보시게 되면은 파란 색깔이 있어요? 파란 색깔이 없어요? 파란 나라를 보았나? 없죠, 그죠? 그 여기는 출제 빈도가 낮습니다. 22회 때 한 번 나오고 그다음부터 안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개념만 가져가세요. 다음에 순수익 환원 방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럼 종료에 가시면 다음에 직접법 찾으셨어요? 자, 그래서 직접법이라는 건 뭐냐면 직접 환원법이에요. 직접법, 직접 환원법입니다. 환원. 자, 이건 토지에 적용합니다. 뭐에 적용한다? 자, 우리가 시험 문제 뭐가 나왔었냐면, 자, 따라서 영속성. 아까 영속성 기억하시죠? 그 영속성은 토지가 감가가 돼요? 감가가 안 돼요? 안 되죠. 상각이 안 되기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토지는 직접 환원법이라는 걸 써요. 지금 직접법은 보고 계셔요? 자, 이건 그냥입니까? 토지입니까? 그럼 내용연수가 유한해요? 무한해요? 영속성 때문에 토지가 계속적으로 감가가 안 돼서 그냥 직접 수익률로 환원하는 직접 환원법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럼 얘기해 보세요. 토지는 상각이 된다, 상각이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이해갔나요? 근데 밑에 직선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건 건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자본을 회수합니다. 자본회수법이에요. 자본회수법. 자, 그러면은 다음에 직선법. 밑에 직선법이라는 게 있죠. 직선법은 다음에 건물. 건물은 상각이 안 돼요? 감가상각이 돼요? 그럼 안전하게 자본을 회수해야겠죠. 그런가요? 그럼 자, 얘는 이따가 그냥 체크해 드릴게 볼게요. 순영업 소득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감소를 해요. 그러면 요거를 회수해야 되죠. 그래서 일정 기간마다 자본을 회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그냥 들어보세요. 만약에 지금 매년 1,000만 원씩 나가요. 그래서 1,000만 원씩 10년 동안 항아리에다 모아요. 그럼 1억이 모아지죠. 자, 그럼 그냥입니까? 이자가 안 붙습니까? 안 붙죠. 그럼 이자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요. 재투자하지 않죠. 자, 그래서 지금 직선법 보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제가 하라는 대로, 자, 이거는 그냥이에요. 이건 건물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봐봐봐. 밑에 니은번에 건물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건물은 그냥이에요. 상각은 돼요. 내용연수가 유한하죠. 그래서 순소득이 점점 감소하면 그 내용연수 때에 따라서 상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부터 긴장하셔야 되는데, 자, 밑에 보시면 감채기금 환원법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건 상환기금법으로 좀 상환기금법으로 나올 수도 있고 감채기금 환원법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이따가 이제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광산이에요. 광산. 그 다음에 이따가 아직 넘기지 마세요. 따라서 연금법. 연금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연금법은 자, 어장이나 슈퍼마켓 같은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1,000만 원씩 10년 모으면 1억을 회수할 수 있죠. 얘기해봐요. 자, 이건 그냥입니까? 이거는 이자가 안 붙습니까? 재투자를 안 하죠, 그죠? 그런가요? 근데 얘네들은 이자가 붙어요. 이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재투자를 가정합니다. 자, 그러면 들어갈게요. 광산은 10년 되면 고갈돼요. 수익이 따라서 불확실한 자산입니다. 수익이 불확실하고. 자, 슈퍼마켓은요. 한번 물건을 다 팔잖아요. 그럼 그냥입니까? 다시 물건을 갖다 놓습니까? 그럼 계속 수익이 생기죠. 그럼 따라서 수익이 확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만 잡으시면 되는데 얘랑 얘 중에서 어떤 게 더 수익이 많이 나오겠어요? 연금법이 더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수익가격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저 순영업 소득이 일정합니다. 순영업 소득이 일정한 상태에서 그냥해요, 재투자해요. 이렇게. 그러면 작게 어떤 게 더 많이 수익이 나오겠어요? 연금법이 더 나오거든요. 자, 지금 밑에 감채기금 환원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상환기금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따보세요. 순소득이 일정. 자, 따보세요. 재투자. 재투자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무위험 자산인지 안전한 은행이자를 투자한다는 거죠. 넘겨보세요.
자, 니은에 이제 호스콜드라는 사람이 강산 기사였어요. 그래서 얘가 우리가 본래 사업에 재투자 않고 원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곳에 투자합니다. 그러면 니은에 재투자율에 안전율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따라서 안전율. 따라서 은행이자. 은행이자. 그래서 안전율로 강산이랑 킬 게 없으니까 안전율로 가서 이자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전율로 가서 안전하게 이제 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밑에 가시면은 리을의 감채기금환원법 상한기금법은 건물가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건물소득 기간말까지 일정한 가정에서 아까 제가 광산 같은 거 평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이 감채기금법은 이제 환원율이 10%씩 나왔다면은 예전에 이거를 다시 축적이율 은행이자로 투자를 해요. 2%로 안전율로 갑니다. 근데 밑에 따르세요. 연금법. 자, 아까 연금법이 수익이 낮다 그랬어요? 수입이 더 높다 그랬어요? 높죠. 그래서 기억본에 보시면은 투자자는 자본 회수를 가능한 한 수익이 높은 곳에 투자하려고 한다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어장이나 슈퍼마켓 같은 거 투자를 해버려요. 그럼 D급번 가볼게요. 연금법은 매년의 순소득이 상대적으로 안정하거나 일정한 것으로 생각되는 어장, 어업권이라는 단어가 있나? 그럼 어장이나 어업권 같은 거는 어떻게 돼요? 물고기 다시 갖다 놓고 다시 우리가 또 기르죠. 그럼 그냥요 다시 재투자가 가능해요. 그럼 수익이 낮겠어요? 수익이 더 높겠어요? 높죠. 그런가요? 그래서 얘는 어장 같은 거나 슈퍼마켓은 환원율이 10%면 다시 10%로 투자하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어떤 게 시험지에 나왔어요? 그러면요. 이 연금법은 이제 평균연금환원법이라고도 나와요. 평균연금환원법인데 자, 그러면 어디를 보냐면 자, 맨 밑에 한번 가보세요. 니을번에 한번 가보세요. 니을번에 수익 가격의 크기라는 단어가 있죠. 밑줄 쳐보세요. 자, 봐봐. 평균연금환원법이라는 게 있나? 따라서 연금법. 그러면 수익 가격은 연금법이 제일 크게 나와요. 연금법이 제일 크게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채기금환원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따라서 상한기금법. 상한기금법이거든요. 상한기금법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직선법이 제일 작다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자보세요. 여러분들 좀 어렵지만은 자 갑니다. 이 직선법은 아까 그냥 했어요. 건물이었어요. 건물이죠. 대답해 주세요. 건물도 그냥입니까? 상각이 됩니까? 그럼 안전하게 그냥 1000만원씩 그냥 한해다 박으니까 이자가 생겨야 안 생겨요? 안 생기니까 수익은 낮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요 두 가지 중에서 요게 더 커요? 연금이 더 수익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법이 제일 수익이 많이 나온다? 연금. 그래서 그 연금이 보시면 평균연금환원법이라고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기금법? 그 감채기금환원법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법? 직선법이라는 거죠. 이해 갔나요? 나도 하기 싫은데 22에 나와서 딱 한번 출제가 됐는데 그러면 가볼게요. 수익가격 크기는 어떤 법이 제일 수익 큽니까? 그 다음에 직선이라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결혼을 아직 안 하셨으면 결혼 상대자가 돈을 많이 모아놓은 게 좋잖아요. 얘기해봐요. 그럼 연하가 많이 모아놨어요? 연상이 좀 많이 모아놨어요? 연상이 많이 모아놨죠.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연하를 찍어야 돼요? 연상을 찍어야 돼요? 연상을 찍어야 되죠. 저도 초라합니다. 그 누굴 찍어야 된다? 그러면 연상을 그냥 해야 돼? 찍어야 돼. 찍어서 그냥이야 선을 봐. 선을 봐요. 직접이에요? 직선이에요? 직접은 토지거든요. 토지는 아주 수익이 제일 크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어요? 자, 따라서 연상, 직선. 그럼 어떤 법이 제일 수익이 많이 나오죠? 연금. 연금환원법. 화이팅 하세요. 그 다음에 상이죠, 상. 상한기금법이 감채기금환원법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직선법이 제일 수익이 낮게 나온다는 거죠. 이해 갔죠? 이렇게만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녀환원법은 아까 왜, 따라서 토지자녀법, 건물자녀법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그걸 가지고 구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가지고, 그 다음에 560페이지에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요거는 따라보세요. 세후로 간다. 세전으로 가요? 세후로 가요?
그 밑에 가시면 박스 하나가 있죠. 그래서 지분가치와 저당가치를 다 세우로 가요. 여러분들 세후 지분복귀액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세후 현금 수익으로 간다는 게 세후로 간다 해서 세금을 고려했다고 가시지 그렇게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그 나올 때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까지 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 파란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건 좀 끊겼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 나중에 해드리고 오른쪽에 임대료 평가 방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임대료도 따라서 적산법, 적산법에 거기 정의가 나옵니다. 거기 적산법에 의라는 단어가 있죠. 의를 가져가세요. 그래서 의, 그래서 의를 가져가셔서 일단 제가 필요적용비까지 가려고 했는데 필요적용비는 제가 요약집 가서 가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 시험 문제는 그냥입니까? 파란 색깔 쪽에 나옵니까? 파란 색깔이죠. 그럼 거기 보시면 의라는 단어가 있죠. 그것만 가지고 가세요. 따라서 적산법, 적산법 들어갑니다. 적산법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내가 15층짜리 건물을 이제 갑돌이가 살려고 그래요. 근데 15억이나 합니다. 너무 비싸. 그 5층을 계약을 하죠. 1억밖에 없어서. 그래서 얘가 1억이 들어가는 금액을 따라서 기초가액, 기초가액이라고 그래요. 기초가액, 기초가액이라고 하고, 그럼 이율이 안 나와줘야 돼요? 이율이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요. 따라서 기대이율, 기대율이라는 걸 곱해요. 기대율을 곱하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서 임대료. 그럼 임대인이 임대료를 받으려면 경비도 안 받아야 돼요? 필요 경비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밑에 산식이 하나 있나요? 따라서 필요 재경비. 뺐습니까? 더했습니까? 더했죠. 그래서 더해서 구해요. 필요 재경비를.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기초가액이 1억이 되고요. 기대율이 만약에 5%다. 그 5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필요재경비를 더하죠. 그래서 200만 원을 더하게 되면 자, 요게 이제 적산임대료가 700만 원이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갑니다. 자, 암기기법은 자, 들어가 볼게요. 따라해보세요. 적산기기필. 자, 따라해보세요. 기기필. 자, 그러면은 밑에 파란 색깔 하나 있나요? 자, 따라해보세요. 기기필. 그럼 기초가액에다가 무슨 이율을 곱해요? 기대율. 거기다가 필요한 경비를 뺐어요? 더했어요? 더해서 가액입니까? 임대료입니까? 임대료라는 단어가 있죠?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위주로 그냥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필요재경비는 제가 좀 요약집에서 빼도록 할게요. 그래도 되겠죠? 왜냐면 다 출제가 안 되는 부분은 지금 하는 것보다 요약집에서 하는 게 나아요. 맞고 그 다음에 이제 563페이지 가시면은 양가로 3번 밑에 실질임료라는 총임료 구성요소라는 단어가 있죠. 요게 이제 요약집에 좀 빠져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실질임료. 요건 이제 그 개념만 잡으세요. 이건 나중에 제가 동영상 나가니까 요약집에서 해드릴게요. 요약집 필요재경비라는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따라서 실질임료. 실질임료. 그래서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들어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됩니다. 건물주가 있는데, 자, 건물주가 일단은 어떨까? 건물주 자체가 지금 임대사업을 이제 하는데요. 자, 노래방을 하나 차렸어요. 노래방. 3층에 차렸습니다. 근데 얘가 이거를 임차를 주려고 그래요. 그럼 따라서 보증금. 보증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보증금을 받고요. 보증금을 1억을 받고요. 권리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권리금을 받아요. 권리금. 권리금을 2천만 원을 받는다는 거죠. 받는다. 자, 그럼 이거는 한 번 받기 때문에 따라서 일시금. 거기 일시금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한 번 받기 때문에 일시금이라는 말을 써요. 말을 쓰고요. 자, 그러면 보증금, 권리금은 받아요? 월세도 받아요? 월세는 매달 받죠. 그죠? 그 월세라는 건 따라서 지불임료. 밑에 지불임료라는 단어가 있죠? 계속 받는 걸 지불임료라고 합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자, 따라서 실질임료. 그 밑에 실질임료라는 단어가 있나요? 총임료예요. 다 받을 수 있는 그걸 다 실질임료라고 얘기하죠. 그 실질임료라는 것은 순임료에다가 필요재경비를 더합니다. 필요재경비. 이건 출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은 거기 여러분들 밑에
1번, 2번, 3번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아까 보증금과 권리금은 한 번 받기 때문에 따라서 일시금. 일시금이라는 말을 써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게요. 예금적 성격의 일시금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예금은 나중에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금적 성격을 갖는 일시금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일시금은 따라해보세요. 보증금. 보증금. 근데 보증금을 임료로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그걸 은행에 맡기면 운영이익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운영이익이 들어가고요. 자, 운영이익이 들어갑니다. 운영이익이 들어가고. 자, 권리금은 나중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붙죠. 그 선불적 성격을 갖는 일시금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선불적 성격을 갖는 일시금은 보증금이에요? 권리금이에요? 그럼 상각이 되겠죠. 보통 여러분들 전세 계약을 보통 2년 계약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떻습니까? 2년 계약을 한다면 자, 1,000만 원씩 상각이 됩니다. 1년에 1,000, 2년에 1,000. 그래서 상각된 금액은 들어가요. 그래서 요 상각액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선물적 성격을 갖는 일시금의 권리금의 상각이에요? 미상각이에요? 그러면 아직 상각되지 않았죠. 그 미상각액은 이걸 또 운용해야 돼요. 운용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4번, 5번 단어 있나요? 각 지불 시기에 지불되는 순임대라는 게 있죠. 따라서 월세.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은 공익비 부가사용료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좌측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좌측에 거기 필요적용비 보시면은 두 번째 유지관리비에 공익비 부가사용료라는 단어가 있죠. 이 공익비라는 자체는 이제 수도관리료 같은 공용 부분이고, 근데 부가사용료는 전기세 같은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기에 그걸 받고 나서 나중에 또 어떻게 돼요? 실비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익비 부가사용료 중 실비를 초과하는 금액도 자, 이것도 순임료에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자, 따라보세요. 지불임료. 지불임료. 자, 지불임료는 매달 내는 거예요. 월세,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거기 보시면은 공익비 부가사용 실비를 초과하는 금액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거랑 필요재용비를 합쳐서 따라보세요. 4번하고 6번까지는 따라보세요. 지불임료. 지불임료는 그냥이요. 매달 받아요. 매달 받죠. 그래서 요건 이제 일시금에 대한 개념이고, 자, 요거 두 가지를 해서 이제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밑에 가시면 따라보세요. 실질임료. 밑에 실질임료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건 총임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습니까? 일시금과 지불임료를 합쳐서 다 순임료와 필요재금을 합쳐서 우리 순임료라고 하고, 맨 밑에 가시면 따라서 지불임료. 지불임료는 매달 내는 거죠. 그래서 각 지불시기에 임차인의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월세 등의 임료를 포함하니까 우리가 4번에서 6번까지는 이걸 이제 지불임료라고 한다. 그렇게 해서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넘겨볼게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공시지가로 가는데, 자, 넘기시면 따라서 수익분석법. 수익분석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거는 임료를 구해요. 뭘 구한다? 임료. 그래서 수입 방식에서 임료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렇게만 하시고 나중에 제가 문제집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수입분석법 찾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수입분석법 갑니다. 그러면 수입분석법은 임료를 산정해요. 자, 그 밑에 산식을 한번 볼게요. 맨 밑에 가시면 수익임료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들어갑니다. 수익임료라는 것은 순수익에다가 따라서 필요재경비. 아까 적산임료도 필요재경비를 더했죠. 더했습니다. 필요재경비를 더했어요. 근데 얘는 뭐가 핵심이냐면 밑에 보시면 적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밑에 적용 찾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순수익이 임대용 부동산이 있고요. 그럼 기업용 부동산이라는 게 있는데, 자, 임대용 부동산의 순수익은, 자, 이거는 임대 수입에서 재경비를 빼고요. 자, 기업용은 삼성 사옥 같은 거예요. 그 매출액에서 경비를 빼거든요.
근데 임대형 부동산은 여기 안에 임대료가 있으니까 임대료를 구하는 거는 순환 논리에 빠져요. 그래서 따라서 기업용 부동산만 된다. 무슨 부동산만 된다? 자, 밑에 적용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일반 기업 경영이 기업용 부동산에만 적용돼요. 근데 기업용 부동산 잘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잘 안 나옵니다. 주거용 또는 상업용에는 수익 분석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일단 위에 가시면 수익 분석법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따라서 수익 분석. 그럼 여기는 수익을 환원합니까? 분석을 합니까? 분석을 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일반 기업 경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치시고 산출된 총수익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수익을 환원해요? 분석해요? 분석해서 총매출을 분석해서 일정 기간에 산출됐고 이제는 순수익에다가 대상 물건에 계속되는 임대차를 하는 필요한 경비를 뺐어요? 경비를 더했어요? 더했죠. 그럼 가액입니까? 이건 임대료입니까? 임대료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체크하셨죠? 다시 갑니다. 이 수익분석법은 가액이에요? 임료예요? 그럼 여기는 임대용 부동산은 돼요? 기업용만 돼요? 기업용 부동산만 되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익임료는 순수익에다가 필요재경비를 더한다는 얘기죠. 이해 갔죠? 그래서 필요재경비는 제가 나중에 적산법의 필요재경비는 요약집에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요 필요재경비는, 일단은 넘겨볼게요. 일단 넘기셔서 562페이지, 그냥 간단하니까 가볼게요. 이게 적산법의 필요재경비가 같거든요. 간 김에 끊기면 안 되니까. 자, 지금 560페이지 가시면 필요재경비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따라서 감가상각비. 건물이 감가가 되죠. 그럼 이것도 임대료에 이제 포함돼서 건물의 감가상각비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럼 감가상각비도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유지관리비. 유지하는데 관리 비용이 들어가죠. 근데 이제 아까 공입비 같은 공용 부분이라든지 부가사용료는 또 공동사용료다 보니까 필요재경비에는 반영하지 않아요. 자, 따라서 화재보험료. 자, 여러분들 화재보험료는 비소멸이에요? 소멸돼요? 없어지죠. 소멸성 보험료만 되면 돼요. 근데 비소멸성 같은 건 임대인이 타먹어요. 그래서 안 되거든요. 소멸성 보험만 되고. 따라서 조세 공값. 따라서 재산세. 이 재산세만 여기에 들어가고 임대인이 영업수익에 부과된 소득세, 법인세는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안 돼요. 소득세나 법인세는 들어가지 않죠. 취득세 같은 거나 등록면허세는 취득돼 되는 거니까 들어가지 않고요. 자, 여러분들 공실이 안 생겨요? 생길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상당액을 너가 내라는 거고, 대손결손 준비비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임대료를 못 받을 수도 있죠. 그럼 임대료 지불에 불이행했다는 결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집어넣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요 보증금을 받아요. 보증금 받죠. 보증금을 받은 경우는 별도로 대손준비금을 계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 따라해보세요. 정상 운전자금이자. 그럼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상 운영자금이 들어가죠. 이거만 포함되고 건설자금이자 같이 임대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아닌 이자는 그냥 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그렇게 가져가세요. 따라서 필요재경비.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프린트 다 받으셨죠? 그래서 자, 요거 따라해보세요. 가격 공시제도. 요거. 그래서 요거가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이 조금 기다렸다 가시는데 요게 100%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럼 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죠. 중요해서 일단 넘기시면은 페이지 가시면은 569페이지로 갑니다. 569페이지 가시면 자, 힘을 내세요. 따라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그럼 여러분들 거기 옆에 보세요. 지금 30, 29, 28 계속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100%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왜 이렇게 가냐? 마지막 시간에 가실 분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수익 분석 같은 건 잘 출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주로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숨을 쉬십시오.